남북의 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의 썰 오늘은 정세편. 최근 한반도 정세가 늘 그랬습니다만 특히 요즘 더 심상치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최근의 정세 이모저모 좀 깊숙하게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교수님, 지금 한반도 정세 사실 지난해 정도부터 좀 엄중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지금 깔때기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게 눈에 보인다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 한미 또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고 북한은 화성 17형 쏘고 화산 30일 공개하고 해일이라는 것도 공개하고 하면서 지금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달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북한은 지금 중국과 지금 이번에 친서 얼마 전에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북중이 밀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략적 인도라는 조금 많이 듣지 못한 이런 용어도 나오기도 하면서 북중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더 밀착하는 모양새가 분명해 보이고 남북 관계는 지금 저희가 녹화를 화요일에 11일 화요일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 올라갈 때와는 상황이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 며칠 동안 남북 연락 채널이 좀 다 무응답 끊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장관이 오늘 화요일에 대북 성명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또 남북 관계가 좀 또 가파르게 이게 또 대치 긴장 고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최근 이 상황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질문 주신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맞습니다. 있어서 예. 일단 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하고 있는 도발은 저는 작년이랑 분명히 차이가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의 북한이 도발을 했었죠. 70여 차례의 도발했었고 총 발사 미사일은 100개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 여전히 올해도 연초부터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첫 번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면서 이것이 한국이나 미국을 특정해서 도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만들어놓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자위적인 조치다. 네. 그걸 김여정은 이중잣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했지 않습니까? 전쟁 자체가 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 얘기를 심지어는 했었죠. 네. 미국이 주적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 형태였는데 올해는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이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2월 19일 날 김여정이 앞으로의 한미의 그런 북한에 대한 적대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건건사사 그렇죠. 예. 압도적 대응을 맞습니다. 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고요. 두 번째는 특징이 나타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도발은 상당 부분 북한이 대내외 공개를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내 공개는 많이 안 했죠. 네. 작년 9월 달에 로널드 레이건이 오고 또 레이건 항공모함이 왔었지 않습니까? 11월에 한미일 연합훈련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올해처럼 보여준 대응 훈련을 하지도 않았고 특히 북한 내부의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른바 북한 재입대, 복대라고 불리는 150만 원의 청원도 있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위기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그러네요. 차이점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자신들의 무기 발전을 위한 시험 발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발사가 아니라 그 유명한 노동신문 논설위원회 동태관이 굉장히 길게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훈련 발사다. 이미 실전 배치된 것을 자신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북한이 도발 수위와 압박 강도가 질적으로 이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상 대외 환경은 그렇게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고 그렇죠. 물론 올해 한 연합훈련이 좀 더 대규모이긴 합니다만 연합훈련이 했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 전단이 왔고 그런데도 똑같은 상황인데 북한의 대응이 달라졌다라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한 내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연말 올 초에 했던 8기 6차 전원회의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7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물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정보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1월 24일이면 북한이 사실상 3년 차를 넘어서서 그렇죠. 봉쇄를 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일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을 열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내부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늘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이른바 피포위 의식, 늘 북한이 포위당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고취해서 대내 결속을 그렇게 강화하는 모습인데 딱 그 모습이 올해 지금 등장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젊은이들이 좀 이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의식도 하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그것도 이제 박사님, 교수님 분석 딱 거기 들어맞는 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 내부의 그런 전쟁에 대한 위협, 또 특히 한미의 적대시 정책 연합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과연 이렇게 그 북한이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북한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것은 일종의 속도전이자 소모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고 또 계속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되게 오래된 논쟁 아닌 논쟁이랄까요? 그 북한의 내구성, 체제 내구성 문제도 이제 좀 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압박을 하면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북한이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근데 아무리 압박을 해도 뭐 제재와 봉쇄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쉽게 그러지 않을 거다. 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박사님, 교수님 보시기엔 최근에 북한 상황이 진짜 아주 위기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지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버티는 모양새다. 라든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위기를 어느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북한이 1990년대 말에 경험을 했던 이른바 고난의 해군 같은 극단적인 그런 기아로 빠지진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럴 땐 북한의 위기라는 것을 볼 때 일단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제 상황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장마당 물가, 그렇죠. 특히 이 쌀값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폭등해서 전체적으로 쌀 식량이 대규모로 부족하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아사자가 나왔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수준인가 대규모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건 뭐 어쨌든 북한이 1990년대 이후에 장마당이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아사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고 그렇다면은 북한의 체제 내구성은 훨씬 더 이전보다는 향상됐을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카드를 갖고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구성이 흐트러져서 내부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은데 어쨌든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저는 그걸 좀 더 북한은 북한식 표현하면 주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것 같은데요. 2021년 8차 당대회 때 스스로 경제 정책 5개년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네.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앞으로 5년 동안 북한 경제를 140% 맞습니다. 1.4배 성장을 시키겠다 얘기했고요. 그걸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의구심이 적지 않게 들었는데 작년 9월에 핵 법령화를 또 직접 김정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중요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근데 거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140% 1.4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4% 정도의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어렵죠.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8차 당대회가 2021년에 있었으니까 9차 당대회가 2026년에 있는다면 다시금 김정은이 9차 당대회에 나와서 8차 당대회 때도 지난 5년간의 7차 당대회 때는 5개년 계획이 실패했다고 그렇죠. 보고 있지 자인했죠.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를 보면은 이 5개년 계획의 3차년도 매우 중요한 해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것에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핵과 경제 분명한 것은 지금 같은 제재 국면하에서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거의 코로나도 여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북한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쭉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것도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26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물론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 이 기념하는 성격도 있지만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미국 쪽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터졌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한국 같은 동맹을 포함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감청을 했다, 지금 이건데, 미국이 지금 뭐 가타부터 명확하게 지금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외신 보도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건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혹시 최근에 이런 미국의 뭐 불법 감청으로 의심되는 이런 행위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혹시 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악재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뭐 적성국에 대해서 도청을 했다, 감청을 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동맹국 중에도 가장 핵심 동맹국에 대한 것을 했다. 물론 김 기자님 말씀대로 아직 정확하게 이 뭐 전체 내막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은 뭐 시긴트라에서 분명히 신호를 그렇죠. 감청을 했다라는 것은 이 감청 도청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좀 당황하게 한 것은 그 한국의 안보실에서 했던 대화들을 그 감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대화는 사실은 그게 비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려졌고 언론에도 이미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미 간의 관계는 그 정도 얘기는 미국이 한국한테 물어보면 한국이 충분히 대답을 해줄 수 그렇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과 적성국의 차이는, 적성국에선 정보를 받을 수 없지만 동맹국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군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뭐 물론 비공개 상황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안을 놓고만 보면은 그런 부분을 과연 미국이 감청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차원은 이 미국의 감청과 이게 외교에서의 이 도덕성을 잃어가는 건데, 이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된 그렇죠. 것입니다. 네. 1970년대부터 베트남 전쟁 이후에 예를 들어서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밀주의를 첩회하겠다, CIA 도덕 감청 안 외교 하겠다. 뭐 그렇죠. 그런 것을 네. 주창을 하고 이제 계속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미 뭐 나온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기도 뭐 명확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특히 한국을 특정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을 호재라고 절대 전혀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 이제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 미국도 그렇지만. 근데 혹시 이게 그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 아니 뭐 그럴 것 같지는 거기까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이미 상당 부분 중요한 것은 경제와 안보의 두 그렇죠. 축인데, 네, 그리고 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올해 70년 동맹의 70년이지 않습니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맹의 가장 성공한 사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 70주년을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 정치적인 상징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이번 저는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한미 간에 그런 도청이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정치적인 그렇죠. 이슈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나 조금 여쭤봅니다. 이게 이제 도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비도덕적일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국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대놓고 말을 못해도 뭐 조금 이 도덕의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단히 국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국내적으로 좀 상당한 또 비판도 받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국내 비판을 조금 감수한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면을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좀 우리가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조금 내막적으로는 이 그 테이블 밑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더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IRA라던가 완화를 좀 해달라던가
이런 거를 미국과 살짝 좀 주고받기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약간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미 하나의 마무리는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우려했던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곧 있을 히로시마의 G7도 네, 그렇고 네. 거기서 핵심 의제 중에 미국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미중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기를 네. 미국이 원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그것을 요구, 뭐 공개적으로는 하지는 않겠지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G7에서는 이 G7 국가 모두가 공통되게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거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데 특히 한국이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지원은 이미 EU, 나토에서도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좀 결과론적이지만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이미 이렇게 면에서는, 공개가 네, 됐고 네. 미국이 한국한테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우리의 정부 기본 입장은 어쨌든 군수물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만약 바꾸면 이거는 미국에 의해서 바꾼 게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한국한테 이런 요청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제가 뭐 주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것이죠. 네. 자, 다시 우리 한반도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토요일이 이른바 뭐 태양절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의 뭐 생일, 뭐 올해는 사실 다행이랄까요? 이게 뭐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 꺾어지는 해는 아니라서 111년인가 예, 그렇다고 그러던데 열병식은 뭐 지금 뭐 준비도 없고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북한이 또 가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나온 7차 핵실험 얘기도 조금씩 또 나오는 것 같고 뭐 국방장관이 뭐 준비는 다 된 것 같다. 뭐 계속 또 얼마 전에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짚어주신 한미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북한이 뭔가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뭐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도 했으니까 4월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북한이 그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늘 그들이 말하는 그 4월 15일에 대해서 그래서 기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작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10주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일성의.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고민이 컸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월 24일 북한이 이른바 화성 17을 쏘죠.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018년 4월 달에 북한이 스스로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시험 발사 유예,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고 물론 그 외에도 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파기한 건 그렇죠. 3월 24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한미 정부 당국이 다 확인을 한 거고 이게 화성 17이 아니고 화성 15였다라는 우리 판단은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뭐 선전 비디오물까지 만들어서 다 돌리고 저도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의 판단은 화성 15가 맞다 하길래 아니, 그래도 제가 아는 북한은 이른바 1호 행사 직접 지도자가 나온 행사를 그렇게 기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개입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속여야 되는데 그거는 수령의 무호성에 어긋나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저는 북한이 기만 행위를 한 것은 바로 김일성의 110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김정은의 체제라는 것 자체는 정통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온 것이 자기가 장자도 아니고 그리고 김정일의 첫째 부인도 아니고 그런 분명히 일종의 뭐 출생의 비밀이 있는 뭐 건데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업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업적이라는 것은 결국 핵밖에 없고 특히 110주년이라는 것을 기념해서는 자기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절대 무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화성 17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로 돌아와서 한번 보면 올해도 4월 15일을 기념을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꺾어지는 해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방송이 나오니까 네, 바로 네.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미 예고한 그들이 말하는 서해 발사장 동창리의 군사 정찰 위성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공개가 됐고 예고가 됐고 김정은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까지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4월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발사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발사해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 정찰 위성은 한국도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처음으로 자신들이 그것을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라는 것은 역시 우주 강국이다라는 또 김정은의 업적이자 그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핵실험보다는 군사 정찰 위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다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핵실험은 언제로 핵실험은 좀 다른 게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쏘는 거는 그 뭐 군사 정찰 위성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판단이 유보가 되는 정확하다는 상황. 평가가 많죠. 예, 그렇긴 예. 합니다만 이건 대내용으로 그러니까 북한 내부용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차 핵실험도 대내 대외용이 다 있는데 저는 군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정치적 목적이 훨씬 클 겁니다. 특히 만약에 북한이 일종의 그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7차 핵실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늘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뭔가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랬죠. 예. 대표적인 게 2019년 11월 29일 그들이 말하는 그 화성 15를 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는데 네. 완성이 안 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평창으로 옮겨온 네. 것처럼 이번에도 계속해서 북한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 대적 관계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에 나오거나 국면을 전환하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내외 대내 명분이 다 필요하다. 그렇다면 7차 실험을 감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종의 핵 담판을 짓겠다. 이제 그런 명분은 충분히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핵실험은 계속 재고 있을 텐데 근데 지난해부터 북한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ICBM도 ICBM이지만 뭐 SRBM도 그렇고 좀 여러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아주 강한 목소리로 자체 핵무기, 핵무장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또 전술핵 재배치 이런 말씀도 하시고 미국은 그냥 우리가 확장 억제 이거 더 적극적으로 해줄게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눈에 띄는 건 북한이 뭘 할 때마다 뭐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첫 반응이 뭐 경계는 하는데 당장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류의 이제 성명이 많이 나오고 뭐 백악관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한마디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뭘 하건 간에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중국,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북한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관리로만 계속 가다 보면 북한은 그 기간 또 오바마 행정부 때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열심히 막 무기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 과정에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 더 그럴 거고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거의 반응이 없는데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죠.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북한이 워낙 핵을 고도하고 있으니까 억제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결국 협상을 해야 되니까 외교가 필요한 거고 일단 억제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느끼고 또 미국도 느끼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막강한 핵 전력으로 북한의 핵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 전제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뭐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9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그 저널 이런 군사 뭐 국제 정치 유명한 학술 저널인데 그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두 명의 학자 지금 한 명은 조지타운에 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핵 시대의 대응이라고 하면서 사실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감시 정찰 요격을 할 수 있는지가 꽤 자세하게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뭐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이게 과연 민간학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정보가 수준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 뭐 미 국방부에서 오히려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북한한테 일종의 경고를 주는 거죠. 북한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시간이 없어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여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억제력을 깨겠다라는 것, 그걸 약화시키겠다라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발사의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건 2019년 이후에 북한이 새롭게 보여준 미사일 종류가 20개가 넘습니다. 아, 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쏘고 뭐 여기저기서 뭐 기차에서도 쏘고 그런 게
저수지 기차에서 쏘면 사실 타격은 쉽습니다. 이게 어디로 움직이질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늘어날수록 한미가 정찰, 감시, 요격해야 할 자산이 늘어나는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네, 부과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볼튼 얘기에 들어가는 북한을 다 보고 있다. 근데 북한도 알고 있죠. 보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보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아까 우리 그 미국의 감시 도전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만 예. 그 정도의 미국의 능력이 있다면 북한을 보고 듣고 있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북한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억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일정 수준의 자신들은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자면 북한이 화성 17형을 미국을 향해서 쐈다. 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미국 본토에 떨어지기 전에 미국은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미국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은 사전 탐지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액체 미사일이고 이게 이동형 발사대라고 하지만 이동형 발사대에서 내려서 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충분히 감시 사전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그런 그 여유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것을 보고 있고 한미가 정보 자산을 통해서 보고 있다 하더지만 최근에 북한이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는 예를 들어 KN-23 같은 네. 미사일은 이게 풀업 기동이라서 회피 기동도 그렇죠. 하고 전술핵을 네. 탑재할 수 요격도 있고 어렵고. 그거는 요격이 네. 어렵고 뭐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억제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핵 한두 개만 한반도를 타격을 하더라도 큰일 이거는 나죠. 우리로서는 네. 그 전혀 용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확장 억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 핵무장까지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그 억제적인 측면에서 있는 거고요. 또 반대쪽에 한쪽 양쪽 축이라고 말씀드린 그 외교 측면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거고 특히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그렇죠. 북핵에 대한 네. 메시지가 나올 네. 것이냐.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 다 나왔으면 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확장 억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그런 공약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건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그 나오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억제만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흔히 제가 늘 말하는 밀고 당기기가 돼야 되는데 미는 것은 억제로 되지만 당기는 건 다른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대화 또 외교에 대한 그 가능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같이 나와서 두 개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이쪽 첫 번째 외교나 대화 쪽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 안 할 안 할 가능성이 것 같다. 예, 저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현 정부는 이제 이전 문재인 정부와 좀 비교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뭔가 잘못된 거는 이제 앞에 정부가 잘못했던 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후과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좀 질문은 조심스럽긴 한데 문재인 정부는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앉혀가지고 좀 대화를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담대한 구상이라던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라던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화와 외교의 방점보다는 압박 이쪽에 대북 제재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는 지금 최근 들어 눈여겨보고 있는 게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지금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유엔 인권이사에 다시 공동지향국 5년 만인가 복귀도 하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덮자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이게 또 엄밀히 보면 인권은 인권만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느낌도 있을 정도로 북한과는 대화보다는 압박, 제재 해가지고 결국은 좀 북한 일종의 옛날부터 있었던 북한 붕괴론을 살짝 깔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뭐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외교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 현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북한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2년 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12월에 뭐 다 밝혀졌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한테
이 백신 아, 6천만 예, 예. 도스, 네. 6천만 도스라면 북한 주민이 두번 세 번까지 맞을 수 예, 있는 그런 예. 양이죠. 콜드 체인까지 다 집어넣게 그렇게 해서 했다라는데 북한이 결국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작년 연초부터 미사일을 쏴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담당 구상 말씀하셨고 통일부 입장, 뭐 우리 대통령실 입장 계속 나오는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 근데 북한이 2019년에 이것은 뭐 대북 사업하는 국내 NGO 단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건데요. 김정은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남만 돈은 단돈 1원도 받지 네.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대북 사업하는 NGO와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니까 의도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2019년 12월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이 정면 돌파 전을 선언하는데 그렇죠. 그 안에 보면 이것은 장기전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북한이 이것을 대화 국면으로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선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 그리고 제재의 선해제. 이거는 저는 북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그렇죠. 뭐 제재 해제해주겠다. 그러면 북한이 나오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어쨌든 억제가 강화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인권 관련돼서는 저는 뭐 현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한국 정부의 모든 정부가 정말 아쉬운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에서는 두 가지는 굉장히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매번 바뀌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인권이죠.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이것은 분명하게 국제사회의 규칙과 원칙에 맞게 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게 맞고 더불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다 안타까운 게 진보 정부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마중물로 삼겠다. 그건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기본적인 생각에 완전히 어긋나는 원칙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된 차원에 멈춰야지 이걸 정치된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반면에 보수 정부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데 인도주의 지원할 수 없다라고 전에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된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한국의 정부는 진보 보수 정치적인 상향과 상관없이 인권의 문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이 다 그냥 공감이 다 많이 가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남과 북이 대화, 뭐 남북미 뭐 대화하는커녕 지금 계속 티격태격 차원을 넘어가지고 뭐 굉장히 큰 거를 쏴대고도 있고 우리는 사실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5년 동안 340조 원 정도인가요? 뭐 국방 예산을 좀 쓰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결국 뭐 안보 딜레마가 지금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이게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인 6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우리 이제 자체 핵 개발 이거를 역시 지금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질문을 했더니 64.3%가 자체 핵 개발 찬성했고 근데 이거 했다가 우리 제재 받는다라고 또 설명을 하면서 질문했더니 그래도 절반이 넘는 54.7%가 자체 핵 개발 찬성했습니다. 물론 미국 전술핵 무기 배치, 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여기도 뭐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우리 교수님은 이 자체 핵 개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자체 핵 개발이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요게 그렇죠. 지금 좀 묘하게 들리네요. 예. 뭔가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그리 갈 수 있다? 국제 질서가 바뀌어야죠. 그건 굉장히 큰 변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 질서라는 건 1968년에 비확산 체제 NPT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5개 국가만 공식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게 돼 있고 물론 NPT 체제 밖에 있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핵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처음부터 NPT 체제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NPT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그렇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비확산 체제는 없고 그러면 이건 한국만 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본, 대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갖는 그 상황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는 내년 저는 그 미국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등장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렇죠. 물론 트럼프가 등장한다고 국제질서 특히 미국의 이게 이익이 담겨 있는 비확산 체제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전보다는 트럼프는 워낙 이 대외 정책에서 다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NPT 체제가 그 붕괴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뭐 싶어요. 동의라는 건 이제 뭐 완전히 공개적이건 암묵적이건 간에 그럼요. 미국이 네네. 뭐 오케이 알았어 이해해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아산에 김 기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보고서를 들어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질문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제재가 될 경우에도 50 몇 퍼센트 이상 4.7%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게 네. 넘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질문 자체는 제재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는 설명이 없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재가 부과되면 한국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제가- 개방 네, 경제에서는 안 되죠. 이게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동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그렇죠. 그 심각하게 네, 훼손이 되고 네.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도 불명확하고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 원자력 발전을 못합니다. 그렇죠. 당장. 네, 핵물질 예. 제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상황만으로도 정보를 만약 주고 그리고 다시 이 설문조사를 한다면 저는 거꾸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보가 조금 더 충분히 제공이 되고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마지막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은 뭐 경쟁자가 없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만 하면 끝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공화당은 트럼프가 미국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지율이 확 올라가 있고 뭐 플로리다의 디센티스 주지사인가요? 지금 뭐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조금 이번에 그 트럼프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현상들이 이 양극화 현상이 있고 예. 이른바 차돌 지지층들이 다 구성이 돼 있죠. 트럼프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고 그러고 나서 뭐 폭스 뉴스를 비롯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센티스보다 트럼프가 특히 미국 선거 제도를 보면은 등록 유권자가 중요한데요. 공화당 등록 유권자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뭐 80%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디센티스와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선거인단이고 어쨌든 미국은 그 각 당에서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등록 유권자 오픈 있고 아니기 뭐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트럼프가 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바이든이랑 붙으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예,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과연 바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사람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일단 연령 나이가 너무 많은 많죠. 거 부분도 예. 있고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가정을 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붙는다 하면은 그 결과는 뭐 어느 쪽도 속단할 수는 없겠죠. 아까 이제 7차 핵실험도 뭐 조심스럽게 북한이 이제 어떤 조건에서 할지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미국 대선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부분이 북한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019년에 전원의 네, 그 전면 네. 돌파전이 장기전이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까지도 버틸 수 있으면 내후년까지도 새로운 미국 정부가 나올 때까지도 최대한 버티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르게 그 미국과의 대화와 그런 협상이 북한의 우선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죠.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의 핵 역량을 절대적인 수준에 올리겠다라는 거지 그걸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 환경 측면에 볼 때는 내년 예를 들어서 바이든과 올해 협상을 하면 내년에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또 정부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학습 효과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다면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부분이 있다. 뭐 너무 표면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적어도 이 표면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북한과의 대화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트럼프와는 어쨌든 2번 만났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 그만큼은 못 갔지만 그렇게 보면 살짝 드는 생각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북한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고 직접 협상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는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들의 그런 회고록을 통해서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거고 싱가포르 합의부터 이런 합의는 의미 없는 서류에 서명하고 사진 찍고 승리를 선포하면 된다. 그럼 역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협상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협상의 상대를 고른다면 오히려 트럼프 쪽이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상 핵 보유국의 절대 목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훨씬 유리하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가서 사실 질문이 2개가 남았는데 이게 2개를 다 소화하려면 또 길어질 것 같고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완, 대만 상황이 지금 썩 좋지 않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뭐 공식적인 권력 3위죠, 미국의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나면서 또 중국에 발끈해가지고 대만 포위 작전 뭐 이런 걸 항모까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실탄 사격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그 군함이라던가 또 보냈습니다. 물론 뭐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늘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부에서는 한반도도 한반도지만 대만 문제도 조금 심상치 않다. 미중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주일미군도 갈 거고 주한미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원하진 않아도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약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만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게 연루될 가능성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타이완 문제는 내년 1월에 그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일정 수준이 넘었으면 다시금 이전에 그 차이잉원 총통도 사실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렇죠. 홍콩에서의 그 중국의 억압적인 모습 때문에 사실 된 거고 국민당이 되면은 당연히 국민당은 중국과의 잘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민진당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당연히 시진핑의 중국 입장에서는 민진당보다는 국민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만약 타이완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은 역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직 1월까지는. 중국판 북풍이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이미 뭐 타이완 내에서는 그 평화냐 전쟁이냐의 이분법으로 얘기가 되는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당 측면에서는 국민당이 돼야 평화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중국이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아주 급격한 수준의 그런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한국의 연루 가능성은 일단 큰 틀에서 그렇게 크게 연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그렇죠. 미국이 있죠. 예. 근데 인태 사령부 산하에 주간 미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태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다 묶었거든요. 그래서 인태의 어떤 그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유사시가 발생을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은 인태 지역에 있는 모든 전진 배치된 미군들이 그 자산들이 다 활용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타이완에서 대만에 비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주한미군도 거기에 대한 자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군사적으로 볼 때 일단 타이완에서의 분쟁은 주일 미군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우리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한미군의 자산이라는 것은 아직도 북한 위협에 그렇죠. 대해서 네. 특정돼서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투사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주한미군 공군이 가네다 그렇죠. 기지로 빠졌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1차적으로 종원되는 것은 주일미군 전력이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것이 확전이 돼서 그렇다면 미중 간의 전면전에 미중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출동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나게 큰 심각한 문제로 호주도 들어가는 거기 뭐 때문에 그럴 거고. 예,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한적으로 대만에서 분쟁이 있을 때 물론 뭐 주한미군이나 한국이 지원하는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부대의 활용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타이완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그러면 북한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라던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급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자, 남북해설 정세편 오늘은요 우리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한반도 정세 쭉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또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그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